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국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시작부터 증인 공방을 비롯한 자료 제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한 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부실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어 후보자는 결국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 중에 자료를 안 내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증인 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에 청문 과정에서도 지양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진행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증인 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로 인한 공방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11시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지금 녹취로도 들으셨지만 사실상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이것은 청문회인가 총리 추대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빵인 그 청문회는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청문회란 것이 영어로 히어링입니다.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후보자 본인의 어떤 그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자체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증인 그리고 참고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과 참고인이 오지 않은 그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물었을 때 유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란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책 역량 그리고 또 도덕성,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업무 역량과 관련해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는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실에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 어떤 경험은 있습니다만 내각으로서 어떤 행정부를 했던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검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개인의 인테그리티, 어떤 청렴성이라든가 윤리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됐는데, 한간에서는 김민석 이퀄 조국 의혹 플러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의혹, 이 두 개를 곱해놨거나 더해놨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마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지는 이명박 내지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총리에 대한 검증, 그때의 비슷한 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3분의 1이라도 어떤 국민의힘에서 요청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증인을 신청하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부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분으로 맞불 놓으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인지, 그것이 바로 국민 주권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되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 아예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를 일부러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의 약간 무리한 그런 증인 신청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담을 이야기하기에는요, 청문회 자체가 너무 이제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 청문회와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비판을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양당이 똑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지금 하는 게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한쪽을 옹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한쪽을 비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누구를 위하여 청문을 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청문회를 하느냐, 이 논의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간 것은요,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청문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예. 정쟁의 장만 되는 거예요. 제발 여야가 모여서 청문 제도를 이 기회에 좀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청문회로 제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저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이럴 거예요. 아, 똑같네 또. 예? 저 사람들은 바꿔놔봐야 똑같고 또 바꿔도 똑같겠네. 그럼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이제 청문회 자체의 무용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지금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4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 아까 최현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좀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이 수치 자체를 좀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코미디 같은 그 의혹 제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오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던 게 총 97건입니다. 예. 그 중에서 7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아시다시피 불과 3년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이 몇 건이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1000개가 넘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뒷다리 잡는 청문회다라고 비판한 것 자체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실제 며칠 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거의 90몇 개 중에 7가지를 냈다고 하지만 7가지 중에 5가지 정도는 그게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것이고, 실제 2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와 판결문, 사실상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어제까지 해서 조금 더 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봤을 때의 75% 정도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청했는 것 자체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본인의 어떤 자금과 관련되는 입금 내역,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자녀의 어떤 해외 유학비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역을 내고, 나아가 본인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 북경 청와대에서 그 받았다는 학위 그 예.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국민의힘은 묻지 않습니까? 국민을 까제 깨구리 붕어로 하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본인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어떤 그 실질적인 본인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후보자 아들의 성적표, 뭐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이런 자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들의 성적표는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뭐 돈을 보낸 입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집을 해서라도 내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소의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도 뭐 편집을 해서 냈잖아요. 저는 편집을 해서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정보까지 다 가게 하는 건 필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압수수색할 때도 핸드폰 전부 다 들여다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물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 편집이 아니라 원본에서 지울 부분을 지우고 달라. 그래야 또 이게 공신력이 좀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자료의 형식의 측면에서. 그렇죠. 형식 측면에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을 편집본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편집본을 가지고 사실 여부만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공격을 위한 공격, 방어를 위한 방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의 협조는 좀 제대로 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이제 떳떳하게 얘기할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이 그럼 이 정권에서만 완전히 개선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 때도 지금 개수를 말씀하시지만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 정보가 동의가 안 돼가지고 제출이 안 되는 거는 똑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질로 따지면 똑같은 거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옳으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지금 저희 당도 이게 지금 아주 국민들한테 떳떳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국정 초반에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초대 총리가 낙마됐을 때 국정 동력이라는 게 그러면 유지가 되고 확보가 되고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뭐 떳떳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문 제도를 다 같이 모여서 가다듬는 방식으로 하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같이 모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개선돼야 할 지점들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신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대학 유학 자금 관련한 이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는데 그 내용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후보자가 강신성 씨로부터 이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유학 자금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전 배우자 측에서 부담을 했다라고 해명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료 제출이 없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은 과거 불법 정치 자금 받은 인물로부터 지금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칭화대 유학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나아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까지 나왔습니다. 그 유학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인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강모 씨로부터 생활비로 매월 450만 원씩 받은 것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선거 전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해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30대 초반부터 국회의원 정계에 입문해서 그 정치인으로 있을 때 이외에는 사실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했던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머니에 뭉칫도 돈으로 수억 원이 이렇게 들어오죠?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문창극 그 총리 후보라든가 예. 아니면 대법관을 지냈던 안대희 총리 후보가 있었는데 안대희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었던 돈 자체가 많았다. 그래서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걸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그 안대희 후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관예우도 아니고 현관예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유력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경조사 그리고 또 본인의 출판 기념회 그런 식으로 해서 현관으로 해서 사실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그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그러한 것이 과연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시민 단체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어떤 위반의 혐의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핵심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쇠라고 하면서 기타 소득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입과 지출이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인 거고, 지금 뭐 앞서 자료 제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 이와 관련돼서 좀 속 시원히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그 정치인의 경조사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정치인이 아예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예. 박수 쳐주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간에 다른 곳에 경조사에 뭐 그 축의나 부의 표시를 한 것이 예.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 공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의혹을 받지 않고자 그런 조그만 혜택도 거부하겠다 이런 예. 거니까 굉장히 그거는 도덕적으로 박수 받을 일이죠.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상이 아닐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 내역을 다 까야 됩니까? 어떻게 다 까죠? 돈을 준 사람이 얼마 줬다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그걸 다 까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설명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그걸 의심한다면 의심의 부분은 입증하려고 하는 자의 입증 책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적인 거다. 김민석 후보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고발하시면 돼요. 예. 물론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호 논의를 통해서 그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좀 아까 안대희 후보자 낙마를 얘기했잖아요. 예. 정관예우. 자, 한덕수 후보자 정관예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낙마했습니까? 지금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떨 때는 낙마하고 어떨 때는 낙마하지 않고 어떨 때는 방탄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송곳 검증을 하고 지금 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청문회의 후보자의 도덕 수준은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 정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각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모여가지고 제발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를 걸러낼 것인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고하고 양해를 구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행운을 가지고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일반화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자 도덕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저는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굉장히 머리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범죄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특정해가지고 적시해서 고발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짧게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2년에 이런 그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정관예우라고 했는데 그분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님이 무슨 일을 했죠? 그냥 책 팔아가지고 했는데 책 한 권이 18,000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책을 많이 팔았길래 억대의 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채무라든가 받을 수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의혹은 합리적인 의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되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출처, 용도에 대해서는 입증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는 그 정도는 분명히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요. 전관예우도 그냥 정치 뇌물 받은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분들이 역할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과의 특수관계나 특수한 어떤 뒤 로비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꼭 책을 팔아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경사나 조사에서 들어온 돈인지 그거 또 특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들 경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엄청 들어올 겁니다. 저도 그 대충 어느 정도인지 저도 압니다. 그쪽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보기에 떳떳하거나 국민들의 도덕적인 수준, 그다음에 윤리적인 수준에 모범적이지 않다는 거 저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범적인 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그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악순환의 악순환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도덕성 검증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네네네. 자, 지금 속보 하나가 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3,1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나흘 전에 코스피가 이제 3,00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나흘 만에 3,100선까지 돌파했다. 그러니까 중동 위기가 완화되길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3,1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들어왔고요.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제 그 평론가님께서 고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고발하고 청문회에서부터 피의자 취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인대한 기우세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상을 남겨놓는 발언입니다.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변호사님, 그 검찰에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한 게 19일이고요. 중앙지검이 20일 하루 만에 또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 속도,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속도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이죠.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면서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소 고발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건 합리적인 의심도 생기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각하도록 예전엔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법을 만들면서 고소 고발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사건을 입건하도록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민주당이 그 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시스템에 따라 접수하면은 그것이 검찰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은 바로 배당이 되는 거는 그게 민주당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걸 와서 왜 민주당이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참전을 하냐라는 식으로 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고발은 자유죠. 고발은 자유인데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이걸 하면서 그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고발한 것들은 다 무혐의 처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임지고 입증 책임을 다 해서 고발해라. 그리고 이게 언론에 이런 식으로 막 의혹으로 소비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특정해가지고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고발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경조사비를 받아가지고 그 규모가 큰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떳떳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막 너무나 이게 뭐 죄가 될 정도로 잘못한 것이다라고 또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는요 조금 더 다음 선거나 이런 걸 좀 생각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도 생각해서 그 선상에서 미래를 보고 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서로 잘못한 거는 서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든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고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점수를 따겠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가는데 일조하는 방식으로 청문회 임하는 것도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이제 오후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 어제 시점에서 왜 갑자기 장관 인사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혹시 이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전혀 근거가 저는 없다고 그저 생각을 해요. 추측일까요? 예, 예, 예. 제가 뭐 김근식 그 선배님을 굉장히 뭐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근데 요번 이 추측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희망을 너무 많이 담아서 네, 무리했다. 하신 예. 뭐 무리라기보다는 희망을 예, 굉장히 예. 많이 담아서 말씀하신 추측인 것 같고요. 자, 초기 국무총리입니다. 첫 국무총리. 지금 코스피 3,100 넘었잖아요. 예. 국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는데 꺾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좋고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꺾자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초대 총리가 만약에 낙마를 했을 때 그 국정 동력이 얼마나 훼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예.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도덕성 검증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검증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준이라는 걸 함께 만들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11개 부처 장관 인선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었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일단은 지금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정권의 인사라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지론이 이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뭐 민주당 거, 국민의힘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필요하면 쓰겠다 이런 실용적인 실용주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의 요구를 건의한 것이 송미령 장관입니다. 어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장관의 철학이 곧 정부의 철학입니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농정, 농망장관,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해야 합니다. 남태령 농민들과 응원봉 국민이 내란 세력을 몰아낸 이 나라에서 내란 세력을 다시 심는 격입니다. 농망장관 송미령 지명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송미령 장관의 입장도 보셨지만 뭐 당황스럽다 뭐 이런 입장이 좀 나왔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장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농업사법을 모두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장관이 입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 이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신 불사 이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 그 민주 사회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실력을 보는 어떤 실용주의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세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난 윤석열 정부 때의 농정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은 철학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최근에 있어서 뭐 농업인들한테 1인당 15만 원씩 기본 소득을 준다든가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농업사법 그리고 농업의회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송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제2 요구를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라고는 대통령이 바뀐 것밖에 예, 없는데 예. 본인의 소신을 저렇게 180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겁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해명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저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 어떤 그 일관된 농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철학, 그 정책이 거의 뭐 그 동과 서, 남과 북 끝단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장관이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제는 뭐 보니까 진보당 측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저도 예, 이 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지금 뭐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약간 당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유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송미령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관료 출신에서 예, 예, 예. 관료 출신 장관으로 바로 올라온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장관의 철학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관료 출신 장관들은요, 정권의 의지와 정치권의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장관이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 정치권의 철학과 그다음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철학과 의지를 거부하고 장관의 철학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보편 지급과 그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절충안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정 이런 정책에도 이런 뭐랄까요, 절충하고 서로 합의해 가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실험적으로 유임을 시키신 거 아닌가, 예. 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실험이 유의미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후보자가 안규백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이 됐는데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원장도 이제 지냈고, 뭐 국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군 출신이 아닌 부분,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군복무 자체도 우리가 이제 이른바 방위라고 부르는 단기 사병 출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기대라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예. 다만 우려라고 한다는 것은 군사란 것이 군정뿐만 아니고 군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떤 단기 사병 출신 이런 부분을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군사를 그 운영을 하고 필드에 있는 경험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군사의 평소 때 군과 관련되는 어떤 그 정책적 부분, 이분은 뭐 그 5선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방위에서 14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예, 예. 누구보다도 군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인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남북 간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지금 언제라도 사실 그 포를 쏘고 이런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군사들을 통솔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할지 관련되는 군령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점인데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어떻게 보면 한밤의 그 망치 midnight 해머 예, 작전에서도 예. 사실상 합참 의장이 그 부분을 다 지휘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휘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이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실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맞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그 오늘 그 신문에 봤더니만 5.16 군사 그 쿠데타 이후에 39명의 어떤 그 국방장관이 있었고 그 전원이 장군 출신이다.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 그 전례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지 이재명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군 정권이나 군 영권 중에서 이제 군 영권은 합참의장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군사 작전 부분은 아무래도 예. 경험이 좀 없으니까
뭐 아무리 이렇게 오랫동안 봤다고 하더라도 순발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예. 밑에 참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합참이나 미군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말씀하셨듯이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인데 예. 대부분 14, 15년 동안 국방위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면은요, 사실은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통찰적 리더십을 더 기대해 볼 만해요. 예. 왜냐하면 군인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군 안에도 직렬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칸막이도 있고 경쟁도 있고 파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이런 걸 다 조화롭게 국방 정책을 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뭐 관여하려고 하고 이런 거 없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좋은 인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고심 끝에 이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 두 분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먼저 최 변호사님. 저는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중동 전세가 혼란하고 한국에서 내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명분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논쟁 속에서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지나치는 어떤 서구과의 어떤 그 손을 잡는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방점이 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은 나토가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를 했었고 3년 동안 계속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간 것이 아니고 이 그 폴란드와 루마니아 이런 데에 K 방산 수출하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나아가 빠른 시간 내에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 이런 부분도 국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정세 상황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호주 총리도 참석하지 그쵸? 않기로 결정했다고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국익이나 국가의 미래 앞에서는 예단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정쟁으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자, 국제 안보 질서와 국제 경제 질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특히 중동 이번에 이란의 어떤 그 미국의 타격, 그다음에 이란의 그 미군 기지 타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국제의 경제 질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에요. 굉장히 그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국내에서 이런 모든 것을 뭐랄까요?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